예, 저희가 처음에 좀 짰던 공식적인 질문들은 제가 좀 나눠본 것 같고, 채팅창에 오늘 되게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조금 몇 개는 수려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좀 고민하는 건데,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는가? 특히 화성의 물의 존재라든지 물의 흔적, 또 그 생명체가 있는 흔히 골디락스 존 같은 거라고 하죠. 그 인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존. 혹시 박사님들 또 대표님들 탐험가님께서는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포함을 해서 박 대표님 혹시. 예, 예. 저야 어릴 때부터 정말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도 그런 뉴스가 불현듯 나오지 않을까 늘 꿈꾸는 건데, 정말 제 죽기 전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을 했다라는 뉴스가 접할 수 있기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적인 외계 생명체 또는 지적인 외계의 존재하고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퍼스트 콘택트라고 하거든요. 최초의 접촉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과학자는 아니지만 SF를 많이 읽으면서 관련된 여러 과학 책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화성에 가서 열심히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탐사선들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구형 생명체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형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에 기반을 둔, 우리가 흔히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생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찾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이 우주에 지구형 생명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달리 비교 대상이 없어서 지구가 아닌 곳에 가서 지구형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SF 작가들은 좀 과학자분들보다는 더 좀 열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지식 체계로는 이해하거나 심지어 인식을 할 수 없는 정말 기상천외한 생명체들이 이 우주에 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신기한 뉴스를 접할 날이 혹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작년 가을이었죠. 왜 금성의 대기권 상공에서 어쩌면 지구형 생명체의 흔적일 수도 있는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의 존재가 포착이 되어서 지금 그 연구를 계속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저거 이제 추가로 나온 소식이 없나 찾아봤더니 측정 오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오류란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문은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성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쳐놨던 곳이거든요. 근데 작년 가을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불현듯 그 생각을 못했네. 저렇게 기압이 높은 두꺼운 대기권을 가진 곳이면 상대적으로 금성의 대기권 상층부도 오히려 지구 상층부, 대기권 상층부보다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적당한 온도. 그래서 진짜 금성의 탐사선 빨리 좀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사에서 아마 지금 다들 막 준비들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거는 화성에서도 생명체 흔적 발견되고 금성에서도 발견이 되면은 갑자기 이 우주에 우리가 생명체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우주 안에서의 이 지식 체계도 이제 시야가 또 확 퍼지겠죠. 저는 이런 거를 제가 죽기 전에 꼭 좀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돌아가시는 얘기 하시는데요. 오래 살죠, 우리. 사실 제가 오래 살고 싶은데요.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계속 어떻게 변하고 몰랐던 우주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금성은 50km 성층권이 실제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도 지금 여기 온도랑 비슷하고요. 기압도 딱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실제로 비행선을 띄워가지고 사람을 거기 보내는 연구를 실무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문 박사님도 혹시 이런 외계
생명체나 이런 존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에 있는 인간형 생명체 또는 탄소에 기반한 생명체인데 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뭐 흐물흐물한 생명체일 수도 있고 아주 고온에서 살 수도 있고 그냥 쇳덩어리 같은 외계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 예,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SF 소설을 읽으면 그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스스로 의심도 가지면서 이제 책을 더 보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랬었습니다. 뭐 실은 아주 오래 그리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이작 뉴턴이나 심지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외계인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아인슈타인도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 아무것도 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뭐 어림셈을 해보더라도 우리 은하에 있는 2천억 개 넘는 별 중에서 고등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 한 2, 30만 개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별그대에서 마지막 엔딩이 원래 제가 자문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도민주의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은 외계인이었었잖아요. 근데 엔딩 중에 하나는 외계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밖에 뭔가 우리랑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니까요. 우리랑 생활을 같이 하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한국으로 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자, 기술자, 언어학자, 기후학자, 수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이런 전문가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심층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검사도 해야겠죠, 당연히. 네,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 모든 사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인들 앞에서 실황 중계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자 그랬더니 그 제작진에서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사실적이긴 한데 그럼 이 드라마의 흐름하고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고민을 하는 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어떤 시청자들한테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엔딩으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다시 정리하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명체랑 또 하나 저희가 이건 좀 현실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또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화성은 저희가 언제쯤 갈 수 있을지 뭐 이거는 개인적인 기대감도 좋고 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것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040년에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년 안에는 화성에 조금 구체적인 상황이 거의 정보가 습득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문정관님께서는 뭐 바라시는 시기랑 또 약간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한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화성의 시기가 있을까요? 사실 화성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뭐 답 아니면 뭐 언론의 기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분명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5년 안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시점에 가면 또 늘어나고, 뭐 그럴 만한 충분히 어떤 어려움들은 있겠죠. 사람을 화성에 보낸다라는 거 자체가 뭐 인간한테는 커다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유타 사막에 있는
그 화성 탐사 연구 기지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TV에도 나오셨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한 열흘 정도 그 실제 과학자들이 그 화성에 있는 기지랑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그게 이제 그 마스 소사이티라는 네, 국제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화성 탐사에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연구소 기업, 뭐 개인, 뭐 NGO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협회인데 거기 이제 그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 그 리포트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몇 년치를 읽어보니까 뭐랄까 되게 숭고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정말 이 과학자들의 노력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허름하고 진짜 불편한 그 시설에서 정말 막 2개월, 3개월씩 그 안에서 그런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오로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실험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들이 되게 감동이었고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연구나 노력들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한 번의 성공적인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해서 정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노력들, 그런 숭고한 어떤 그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정말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정말 이제는 이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면 화성에 첫 발을 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날이 오기만을 좀 천천히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문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화성을 조금 이제 먼 좀 미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화성을 이제 좀 가깝게 이제 뭐 가기도 하고 거기서 뭐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럼 그 다음으로 목표를 잡는 곳이 있다면 혹시 약간 어딜까요? 예, 멀리 가시네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화성에 대해서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화성 다음에는 목성 달인 유로파하고 그 다음에 토성 달인 엔셀라두스, 그 다음에 명왕성과 그 밖에 있는 카이퍼벨트 천체, 거기 기지를 만들고 연료를 공급받아서 태양의 저 외곽에 있는 오르트 구름에 있는 해성 고향이라고 말하죠. 예, 거기까지 보내겠다는 게 물론 일론 머스크도 수명이 있고 사람은 모두 죽는 거니까 생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 거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류가 가야 할 그런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파 같은 데서도 뭐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든지 막 이런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막 인터넷에서 예, 왜냐하면 목성하고 토성 위성들 많은 부분에서 지하에 바다가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바다는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물하고 거기 염분이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엔셀라두스 같으면은 갈라진 틈으로 굉장히 높이까지 간헐천이라고 하죠. 뿜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게 뭐 지구 바다의 소금물하고 아주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뿜어져 나오면서 얼음 고체로 굳어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빙수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얼음 조각처럼 분출되는 거지만 그 밑에는 상온이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살고 있을까? 그래서 천문학자 저희가 선생님하고 부르는 분들 중에 하나는 거기에 새우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이 빨리 가서 드릴링을 해서 새우를 잡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새우가 산다는 거 지금 하나도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원시 생명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추측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사나 유럽 우주국에서도 그쪽으로 보내는 탐사 계획들을 지금 속속 세우고 있죠. 언제쯤 볼 수 있을지는 참 궁금하면서도 기대도 되면서도 좀 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바로 몇 년 있다가 주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쏘고요. 꽤 몇 년 걸려요. 목성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아마 저기 진행자 선생님 별로 많이 늙지 않았을 때 그 뉴스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니에요. 네. 우주 새우 소식을 좀 기다려보기도 네, 아마 하면서 2030년대. 네. 요 질문도 있었는데 박상준 대표님께 좀 온 질문인데 네. SF 전문가로서 네. 조금 가장 좀 추천하고 싶은 거, 그래도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조금 뭐 일반인한테 약간 보면은 뭐 재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많이 자극해 줄 수 있는 작품, 뭐 영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박상준 대표님의 좀 개인 추천작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얘기하면서 나왔던 한 번 이상씩은 언급됐던 SF 영화들이 좀 있죠. 우주 배경의 그 그래비티라든가 인터스텔라라든가 마션. 그러니까 그래비티만 해도 벌써 나온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 중에는 아마 그래비티라는 영화는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비티가 제일 현재의 우주 과학 기술에 아주 가까운, 사실상 현실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터스텔라하고 마션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사실 우주 덕후니까 또 여기 채널도 지금 들어와서 보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 작품들은 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SF 소설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아서 클라크, 아까 이제 문홍규 박사님도 어릴 때부터 탐독하셨다고 하셨던 그 아서 클라크라는 SF 작가가 쓴 라마와의 랑데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커다란 외계 천체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는 이제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지구 가까이 접근하는 그 거대한 운석이나 심지어 뭐 소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구 가까이 올 때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을 좀 보내보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계시는데, 이 라마와의 랑데뷰라는 소설에서는 뭐 수십 킬로미터짜리, 지구하고 충돌하면 그냥 거의 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외계 물체가 지구 가까이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그게 정체가 무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뭐 진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뭐 그걸 탐사해 가지고 지구하고 충돌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막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지구에 접근하는 이 외계 천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런 상황만 묘사를 한 게 아니고 그 태양계 우주 과학, 그다음에 우주 개발, 그다음에 특히 미래 사회의 어떤 다양한 그 가치관을 다 존중해주는 어떤 미래 사회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 작품이에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적 엄밀한 묘사에 중점을 두는 걸 이제 하드 SF라고 하는데, 그냥 SF 중에서도 하드 SF는 어려운 과학기술이 나와서 별로 재미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트려버린 작품이에요, 이 라마의 랑데뷰가. 그래서 중학생 정도의 과학 상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적 상황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묘사한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 유명한 SF 문학상도 다 막 받고 그랬던 작품인데, 라마와의 랑데뷰, 이게 사실 추천을 좀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이게 사실 번역을 제가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누가 번역을 했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전 세계 이 우주 배경의 SF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교과서 중에 하나나 다름없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각별한 감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박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린이와 학생 여러분, 좋아요 댓글 많이 남기시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SF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박 대표님이 추리고 추려서 한 200편 정도 강의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해주시면 추리고 추려서 한 200편 정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200편 넘게 소개한 책을 낸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SF 작가님하고 같이. 예, 뭐 그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라마의 랑데뷰 네. 아마 그만큼 정말 수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박승용 대표님께서도 또 번역을 맡으신 게 아닐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린 질문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세 분을 모셨어요. 그것도 우주 전문가, 우주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 세 분을 모셨는데 SF 전문가도 있으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또 과학 탐험가도 계세요. 근데 이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꼭 뭐 박사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양한 꿈들을 꾸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오늘 봤는데 문경수 탐험가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저런 탐험가가 되고 싶어. 또는 SF 뭐 소설가가 돼보고도 싶어. 이렇게 많이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발사되는 장면을 봤듯이 오늘 아마 이 강연도 누구에게는 뭔가 이제 자극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박상준 대표님은 SF 전문가로서 또 문홍규 박사님은 박사님으로서 그다음에 저희 문탐험가님께서는 탐험가로서 이걸 꿈꾸고 있는 좀 키즈들이 있다면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면은 딱 메시지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박 대표님부터 혹시 이런 SF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사실 저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요. 21세기에 태어나서 자란 분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기성세대로서.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21세기 사람들한테 뭔가 많은 짐을 지금 굉장히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책임감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과학기술이 워낙 빨리 변화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넓히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혼자 즐겁게 내가 궁금하니까 하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굳세게 밀고 나가시길 바래요. 기성세대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21세기 세대 여러분들의 그 자유롭고 분방하고 창조적인 어떤 그 의지, 상상력을 적극 응원합니다. 문 박사님도 한번. 네, 그 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화성을 테마로 결론을 내리면은요. 어쨌든 저도 문 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화성에 가는 거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인 탐사선을, 로봇 탐사선들을 계속 보내서 그 미세먼지가 이를테면 먼지 폭풍이 불잖아요. 그게 인체에 민감한 전자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화성의 방사선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 화성에 가면 중력이 38%니까 지구에 그런 3분의 1 중력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적으로 오랫동안 화성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아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이 거기 정착촌을 만들게 되면 거기 기지를 지어야 하고요. 네, 거기서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옷도 결국은 우주복도 거기서 만들어내야겠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예, 일론 머스크는 100만 명이 사는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속도로 어림셈하면 아마 2060년대쯤 되면 그런 100만 호 가까운 일론 머스크가 밀어붙였을 때 스페이스X가 될 거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 물류 시스템도 있고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뭔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100만 명 정도 되면은 뭔가 정치 시스템도 있어야겠죠. 거기 뭐 이를테면은 동장도 있어야 되고 뭐 구청장도 있어야 되려나요? 네. 결국은 화성에 가려면 과학자하고 엔지니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 사회 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해요. 네, 하나의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화성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아마 지구에서는 마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인들은 뭐 어슬링이라고 화성에서 사는 마션들은 부르려나요? 화성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하려면 네, 과학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서 통치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고 지구에서 여태까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랬던 것들을 화성에 가면은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학도 필요하고 사회학도 필요하고 경영학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예, 뭐든지 하십시오. 네, 뭐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리가 닥친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지금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꿈을 펼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화성을 주제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저도 좀 그런 맥락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그 문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요즘에 이 실리콘밸리의 거물 사업가들이 전부 우주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앨런 머스크는 몇 년 안에 화성에 대규모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사용 가능 로켓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모회사가 아마존이다 보니까 행성 간 물류 시스템이 가능한 이런 운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몇 년 안에 그 영국에 있는 버진 그룹에서 만든 그 상업용 우주 여행 비행선이 아마 곧 상용화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선구자들, 이런 프론티어들이 가능성은 다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분야에 직접 들어가서 실제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 탐험가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창직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과학 탐험가가 좋아 보이니까 뭐 과학 탐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호기심 갖고 있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매일 조금씩 쌓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꼭 창직해서 또 새로운 미래 직업의 영역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학탐험가가 말이 제일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만들고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그 세 분과 어느새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고 또 새로운 최신 정보도 들어봤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다음에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기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오늘 상상여충군 과학관 라이브 1회차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